한국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 은혜도 모르는 베트남이 삼성을 조롱했습니다. 베트남 GDP의 13%, 수출의 14%, 삼성 하나가 다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230억 달러 쏟아붓고 스마트폰 20억대 찍어줬더니 돌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 공장 전력 차단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조용히 짐을 싸자 베트남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겁니다. 수출 추락, 국제 신용 등급 경고, 글로벌 기업 탈출 시작까지. 삼성을 조롱했던 베트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새벽, 저는 베트남 방린 공장 사무실에서 비상회의 소집 문자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 하나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46%.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상호관세율이었습니다. 저는 김서준, 49살 삼성전자 글로벌 생산 라인 총괄입니다. 25년 넘게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 현장을 누빈 사람인데 그날 새벽만큼 가슴이 조여온 적은 없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만 연간 1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생산됩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이어지는 산업단지들,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첨단 기기들. 이 모든 것이 46이라는 숫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회의실에는 이미 본사 임원들의 화상 얼굴이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피곤에 절은 눈빛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뒤흔들리는 지각 변동의 시작이라고요. 그때 베트남 현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응우엔 꼬옥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베트남 산업정책 수석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개 발언을 접한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 베트남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없었으면 당신들 공장은 어디에 있었겠는가. 54살의 부총리급 관료가 내뱉은 이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감사라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방린의 하늘 아래로 공장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밤새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생산 설비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 관리 시스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밀함.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심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응우엔 꼬옥의 발언이 베트남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 그의 말을 인용했죠. 한국 기업이 베트남 덕을 봤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 저는 손에 들린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죠. 그 숫자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베트남 경제의 심장 박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숫자로 맞서면 감정이 격해집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협상의 문이 닫히고요. 저는 그날 새벽 내내 한 가지 질문만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소리 지르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공장 라인을 걸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울렸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스쳤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결국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될 터였죠. 관세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언제나 현장의 노동자들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을 아이들 생각이 났죠. 베트남에서 보낸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의 설렘, 첫 생산 라인을 가동했을 때의 희열,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을 때 터진 환호성. 그 모든 것들이 지금 46이라는 숫자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응우옌 꾸옥의 또 다른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응우옌 꾸옥과의 첫 공식 면담은 2025년 5월 초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본사 기획팀과 함께 우리 측 제안서를 준비해 갔죠. 감세 연장 요청과 공장 조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협약의 연장선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들이었으니까요. 정부청사 복도를 걸을 때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접견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응우옌 꾸옥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경계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뿌리 깊은 편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먼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용 창출 효과, 기술 이전의 규모.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였죠. 하지만 응우옌 꾸옥은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 주권의 문제입니다. 외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가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응우옌 꾸옥에게 한국 기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저비용 생산을 위해 베트남 땅을 빌려 쓰는 하청업체. 그가 보기에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에 수만 명에게 제공한 일자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생산 기술. 그 모든 것이 체면이라는 한 단어 앞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하노이의 습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을 삼키려 애썼죠.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통보식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기존 약속에 대한 존중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특히 한국 기업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가장 쉬운 표적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에게 외국 기업 비판은 언제나 손쉬운 점수 따기 방법이니까요. 자국민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실제 경제적 손실은 나중에야 드러나는. 그 주 금요일, 저는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서울 본사 임원들의 표정이 무거웠죠.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침묵입니다. 왜 침묵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가 언론에 대고 베트남 정부를 비판하면 그들은 더 강경해질 겁니다. 그게 정치의 속성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대안을 준비하면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베트남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북쪽의 박린에서 남쪽의 호찌민까지 이어지는 산업벨트가 눈에 들어왔죠. 이 땅에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깨지기 마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신뢰와 체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유지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신뢰를요. 하지만 그들은 체면을 보았습니다. 외국 기업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체면. 그 간극 사이에서 수십만 명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인도 뉴델리 출장이 잡혀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기존 공장 점검 차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응우옌 꾸옥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2025년 6월, 베트남의 살인적인 폭염이 몰아쳤습니다. 하노이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고 박린 공장 주변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사무실 안은 후텁지근했고요. 하지만 더위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산업단지 전력 공급 감소를 발표한 날, 저는 공장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이더니 조명 절반이 꺼졌죠. 냉방기 소리가 줄어들면서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배급 첫날이었습니다. 정부는 폭염과 전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터진 조치였으니까요. 생산 라인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반도체 칩을 기판에 장착하는 표면 실장 공정은 온도와 습도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1도의 온도 변화, 1%의 습도 차이가 불량률을 좌우합니다. 전력이 불안정해지자 항온항습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했죠. 생산관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불량률이 평소의 3배로 뛰었다고요. 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억지로 라인을 돌리면 불량품만 쏟아집니다. 그렇다고 라인을 완전히 멈추면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납기 약속을 지킬 수 없죠. 애플, 구글, 아마존. 이들은 1시간 단위로 부품 공급 일정을 관리합니다. 하루만 납기가 밀려도 수백만 달러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세계입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생산 라인만 자가 발전기로 가동하고 나머지는 자동 보존 모드로 전환하라고요. 보존 모드란 설비를 완전히 끄지 않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가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여파는 명확했습니다. 이번 달 생산량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무거웠죠. 한국 기업의 정밀함과 신뢰성. 그게 우리의 자산이었는데 지금 그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명은 곧 신뢰 손상을 의미하죠. 저는 이메일 대신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아직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고객에게는 직접 목소리로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알아보겠다는 말이 귀에 박혔죠. 그 한마디가 주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공장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죠. 현장에서는 기술자들이 밤새 설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자가발전기 연료 재고를 확인하고 냉각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절하면서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 사람들은 국적이 어디든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 납기에 대한 책임감.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죠. 3일째 되는 날 전력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었죠. 저는 본사에 주간 보고서를 보내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품질과 납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품질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납기를 어기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불량품을 내보내면 영원히 신뢰를 잃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전력 카드를 꺼내든 순간 우리와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요.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회복되지 않기도 하죠. 전력 제한 사태가 이어지던 2025년 7월, 국제 언론들이 베트남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니케이. 세계 유수의 매체들이 삼성의 베트남 공장 상황을 집중 보도했죠.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침묵했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말로 싸우면 지는 겁니다. 특히 상대가 정치인일 때는요. 응우옌 꾸옥은 언론 앞에서 싸우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국내 여론을 끌어모으고 외국 기업을 악역으로 만드는 기술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면 그의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저는 인도 뉴델리로 날아갔습니다. 공식 일정은 기존 노이다 공장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생산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죠.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새로운 산업단지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발표도 없었고 공식 성명도 없었죠. 하지만 정보는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삼성의 움직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인도에서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구미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소문도 확인하지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을 유지했을 뿐이죠. 시장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의 베트남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기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리스크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죠. 투자 등급 전망이 조정되고 관련 주식들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숫자가 말해준다는 것을요. 베트남발 선정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통계에 그 흔적이 나타났죠. 아직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추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건 베트남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8월 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우옌 꾸옥의 공개 발언 톤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예전처럼 한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록 상대는 더 불안해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 불확실성이 압박이 되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밥상 앞에 앉으니 비로소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게 결국 뭘까? 회사의 이익인가? 한국 기업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가?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죠. 제대로 한 일에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 우리는 베트남에서 20년 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품질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게 과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본사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자리였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 오래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 그 제목 아래 인도, 베트남, 한국 세 나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 2025년 9월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수출 데이터가 하노이 정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향 스마트폰 수출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믿어온 원칙이었고 이번에도 그 원칙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응우엔 꾸옥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현지 관계자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내부 회의에서 목소리가 작아졌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외국 기업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겠지만 이번에는 그러기 어려웠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스가 먼저 베트남 투자 전망에 대한 경고 신호를 발령했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뒤를 이었죠. 보고서의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베트남의 제조업 경쟁력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의 이름이 그 보고서에 여러 번 등장했고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었죠. 통쾌한 건 우리의 가치가 숫자로 증명되었기 때문이고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까지 와야만 상대가 깨닫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9월 중순 베트남 재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지 대기업 총수들이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 베트남 기업들도 피해를 본다는 논리였죠. 그들은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거나 물류를 담당하거나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멈추면 그들의 사업도 멈추는 구조였던 거죠. 그 무렵 저는 현지 직원들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쌀국수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대화를 나눴죠. 베트남 직원들의 얼굴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 문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치인들의 자존심 싸움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언제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월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베트남 국내 언론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의 오만함을 비난하던 기사들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로 바뀌고 있었죠.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애국심보다 생존이 먼저가 되니까요. 저는 그 변화를 주시하면서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신뢰가 회복될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응우엔 꾸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오늘의 화해 제스처가 내일의 또 다른 압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10월 둘째 주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산기지 다변화 계획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죠. 공식 발표는 아직이었지만 실행 준비에 들어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린 공장의 하늘은 그날도 맑았습니다. 햇살이 공장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요. 20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주변은 논밭뿐이었죠. 그 황량한 땅 위에 우리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도미노는 시작됐다. 삼성의 생산 조정 소식이 공식화된 건 2025년 10월 말이었습니다. 본사 발표는 신중하게 작성되었죠. 글로벌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베트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졌죠. 먼저 움직인 건 다른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LG가 베트남 생산 비중 조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SK 하이닉스도 아시아 생산기지 다변화를 언급했습니다. 하나의 돌이 던져지자 수면 위로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시작한 게 단순한 기업 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는 거대한 움직임의 첫 단추였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도 가세했습니다. 소니가 동남아 생산 전략을 재검토한다고 밝혔고 파나소닉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유럽 기업들까지 인도와 멕시코를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우리가 있었죠. 인도가 가장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모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거든요. 법인세 감면, 토지 제공, 인프라 투자 약속까지. 베트남이 보여주지 못한 환대를 인도는 두 팔 벌려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델리 출장에서 만난 인도 관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하청업자가 아니라요. 그 한마디가 두 나라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11월 초 베트남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실업률 우려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 공장과 연관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감원을 발표했고요.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시위가 간간히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응우엔 꾸옥에 대한 비판이 베트남 내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인사들이 그의 외자 정책 실패를 공격했고 여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정책 주권을 외치던 그의 논리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권을 지키려다 경제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무렵 한국에서 한 언론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베트남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을 연 거죠. 하지만 저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기업은 정책이 내일 바뀔지 모르는 곳에 수조 원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요. 그 인터뷰가 나간 뒤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의 품격 있는 대응이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을 말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은 기분이었죠. 11월 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비공식 대화를 요청해온 겁니다. 응우엔 꾸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죠. 새로운 채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검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국이 옳았다. 다시 쓰는 공급망. 2025년 12월 삼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특별 경영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글로벌 생산 라인 총괄로서 지난 8개월간의 베트남 상황과 향후 전략을 보고하는 자리에 섰죠. 프로젝터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생산 비중 변화, 인도 확대 계획, 구미 공장 활용률. 그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비용만 보고 달려가면 언젠가 발목을 잡힙니다. 진짜 경쟁력은 예측 가능성과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난 몇 달간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포브스는 탈베트남 물결이 시작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제조업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모든 기사에서 삼성의 움직임이 전환점으로 언급되었죠. 우리가 첫 발을 뗀 것이 업계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인도의 부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디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가 실제로 이행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노이다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을 때 인도 관료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도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베트남 내부에서 응우엔 꾸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회자 유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가 당장 물러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의 권위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저는 베트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20년을 보냈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일했으니까요. 현장에서 만난 베트남 직원들은 성실하고 근면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있던 정책 결정자들이었죠. 체면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실용적 판단을 가로막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12월 말 저는 오랜만에 박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었죠.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풀가동하던 라인 일부가 이제 감속 운전 중이었거든요. 그 변화가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비용뿐 아니라 정책 안정성을 함께 평가하는 기준 말이죠. 한국과 인도처럼 예측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대응 방식이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본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반도 남단이 보였죠. 저 땅에서 시작된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기업이라고 무시당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결정 하나가 세계 경제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요. 미래가 바뀐다. 규칙과 신뢰가 국가 경쟁력. 2026년 1월 새해 첫 출근길에 저는 서울 본사 로비에 걸린 세계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베트남, 인도, 한국, 멕시코. 우리의 생산기지가 점처럼 찍혀 있었죠. 작년 한 해 동안 그 점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네트워크로 재정이 된 거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생산 비중은 줄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의존도를 조정한 것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인도와 한국 국내 공장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판을 다시 짠 겁니다. 응우엔 꾸옥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였죠. 우회자 유치 실패의 책임이 그에게 돌아갔고
당내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승자와 패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원칙의 승리였죠. 신뢰를 지키려는 쪽과 체면만 세우려는 쪽 사이에서 시장이 선택을 내린 겁니다. 저는 요즘 강연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기업인들이나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합니다. 국가 경쟁력은 군사력이나 자원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밤잠을 설친 날들, 고민에 잠긴 새벽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죠. 대신 숫자로 말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한국식 대응이었고 그 방식이 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9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웅적인 면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면 결국 인정받는다는 신념이요. 그 신념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고 결국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순간들이요. 그때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 당장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대답이 됩니다. 꾸준함이 더 큰 힘이 되고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상대가 인정하든 말든. 오늘 아침 저는 출근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인도에서도 한국에서도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이고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